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라기보다 더 이상 글로벌 질서를 설계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미국의 자기 방어적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맹과 시장을 압박해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방식은 과거 패권국이 몰락 국면에서 반복해온 익숙한 수순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내부인데요. 자국민을 향한 총기 사용으로 거대한 반트럼프 시위에 직면하자 반란법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냉정한 법입니다. 텍사스주 선거 결과를 보면 어떻게 그가 버림받고 있는지 잘 알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내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진양 전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 참 열심히 요즘에 많이 다니시죠? 여기저기.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이 정세가 아무래도 좀 힘들고 하시니까 네. 그건 어때요?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오늘은 첫 주제로 그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그 총격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중에 미국 시민들이 둘이나 죽고 이로 인해서 뭐 동맹 휴학도 하고 또 곳곳에서 파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 텍사스주 선거가 벌어졌는데 아주 그냥 보니까 원래 텍사스주 하면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공화당 지지가 세고 트럼프가 뭐 7% 이겼다고 자랑했던 곳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또 상원 의원이 공화당으로 되고 또 민주당 보궐선거도 또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 하원 의원도 이런 것이 보니까 이 미국민들의 반트럼프 기조가 아주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1기 트럼프 때도 그렇고 2기 트럼프 마찬가지.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의 위기는 그때하고는 본질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제 눈에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인가? 사실은 미국의 정치 체제, 국가 공동 전반의 위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하간에 트럼프의 위기로 몰아가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정치 지배 카르텔들은 또 이번 계기로 반트럼프 전선 몰아가가지고 예전처럼 자기들끼리 또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 트럼프는 위기에 빠졌다. 미국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쓰신 표현 중에 정치 체제 카르텔이라는 정치 지배, 지배 카르텔. 정치 지배 카르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그 정치 지배 카르텔은 뭘 말하는 건가요? 제가 정치학자인데요. 국제 정치라든가 이런 걸 분석할 때 우리가 국가 대 국가 내지는 미국 같으면은 민주당, 공화당, 뭐 관료, 네오콘 이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김창인의 창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미국 정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치 지배 카르텔 사실 오래됐습니다. 사실 50년, 70년 된 미국의 정치를 진짜 누가 움직이는가와 관련해서는 실은 가장 거대하게는 글로벌 금융 지배 세력, 빅3라 그럽니다. 뱅가드, 뭐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전 세계의 금융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이 금융 지배 세력. 이들의 지휘 체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군산복합체, 군수산업, 네오콘들이죠. 사실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든가 전 세계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군수산업에 또 아류 지배 체제에 있죠. 금융 지배 세력이 있고 군산복합체, 군수산업, 네오콘이 있고 마지막에 민주공화 관료 집단. 이 세 집단으로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금융 지배 세력을 딥시크로 지칭하면서 딥스테이트로 지칭하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데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민주와 공화당의 그 분열 대립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아니다.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도 공화당도 똑같이 그들의 지배 체제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오콘으로 불리우는 혹은 군산복합체로 불리우는 그 거대한 카르텔은 민주공화를 가리지 않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통속이다. 한통속이다. 근데 거기서 비주류로 밀려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트럼프는 사실은 정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수십 년 미국 이 정치 지배층의 엄청난 흑막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돈키호테처럼 등장했던 게 트럼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들 자체가 개혁의 대상으로 봅니다. 트럼프가 2기 때 지금 미 국가정보국장 털시 게버드를 임명했잖아요. 네. 털시 게버드가 지난해에 대한 책에 보면은 이번에 왜 송영길 네.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떠난다고. 예. 번역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을 떠남이라는 책이 이제 털시 게버드의 책인데 네. 그 내용이 보면 딱 나옵니다. 털시 게버드가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공화당으로 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전 미국이 이들 지배 체제로부터 잠식당했다. 미국 민주주의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정치 지배 카르텔들이 예.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다. 불설. 이런 이야기를 예. 직접 본인이 정치 현장에서 느낀 걸 그대로 써서 이래서 난 민주당을 떠난다라고 책을 낸 게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주제 약간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뭐 트럼프가 개혁 세력도 아니고 아닙니다. 하는 짓마다 황당무계하게 그지 네. 없는데 그런 황당무계한 약간 돈키호테 정신 이상자 같은 사람하고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패권이잖아요. 나쁜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트럼프의 눈에는 예. 이 딥스테이트가 실질적 미국을 지배하면서 전 미국의 최초의 미국의 정신 자체를 훼손시켰다.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고 싶어라고 하는 트럼프가 사실은 똑같은 패권이다. 이렇게 보죠. 50호 100호. 그런데 아무튼 그 트럼프가 최근에 반란법을 운운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제 이 시위가 커져가고 그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쪽에서들 시위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1807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반란법이. 진짜 이거 위험한 법이죠.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반란법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충돌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가시권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5년 전부터 길게는 5년 전부터 미국 저러다가 진짜 내전 미국 내에서 나왔던 그 시빌워, 시빌워. 그 전쟁 예. 미국 내전이 난다라는 걸 전제했던 그 전쟁 영화처럼 오죽 심각하면 그런 영화조차 나오겠는가 싶은 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네.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을 전면에 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네. 이 돈키호테 같은 트럼프는 탄핵을 넘어서기 위해서 네. 그냥 진짜 반란법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쿠데타가 되죠. 반란법의 내용이 막 잡아들일 예? 수 있는 건가요? 연방 군대를 투입해버리는 겁니다. 연방 군대를 투입한다. 11호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내전이 발생하는 거죠. 내전이 발생한다. 그만큼 예. 미국이 구조적으로 위험한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인데 어느 정도로 힘든 겁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본다면? 제가 트럼프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이 지점 같아요. 예. 미국의 국가 경영, 나라 경영을 한번 딱 보면요. 국가의 부채가 5경 5천조 원이에요. 5경 5천조 원. 5천조. 5경 5천조 원의 국가 부채가 있는데 이게 1년 연간 이자가 1,500조 원입니다. 1,500조 원. 500조. 이게 대한민국 전체 1년 정부 예산의 2배잖아요. 국가 부채만 5경 5천조 원. 근데 매년 연방정부의 매년 재정 적자가 매년 1조 8천억 달러 정도 나와요. 2조 달러 나온단 말입니다. 와. 2조 달러면은 예. 3천조. 약 3천조 됩니다. 그럼 국가 부채가 매년 1조 달러 이상은 나오고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매년 2조 달러에 생긴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죠. 거의 망했다고 봐야겠네요. 트럼프 이거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 재정 적자 나라를 돌리면 돌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동맹국들 후려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 폭탄이 오는 거죠. 그만큼 나라가 구조적 위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부적으로 잠재적인 폭동 위기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 봐야 되겠군요. 일상화돼 있다. 일상화돼 언제든 있다. 터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죠.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결국 그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의 모습들의 근거겠군요. 예. 근데 최근에 제프리 앱스틴 스캔들이 앱스타인. 또 여기에 또 겹쳐서 나타났어요. 저는 이게 한 가지라고 봐요.
미국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게 진짜 회생 가능하나 회복되겠나라고 봤을 때 저는 정치력의 문제도 국가 공동체의 위기 뭐 경제력의 문제도 다 아니고요. 딱 한 가지를 봤어요. 공동체의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건데요. 앱스타인 보고서가 사실은 앱스타인 보고서를 우리 뉴스토마토를 보시는 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앱스타인 보고서는 뭐냐면요. 죽은 앱스타인이라는 애가 사실 유대교입니다. 소아성애, 성착취, 유아 성매매와 관련된 미국의 정치, 경제, 행정 어마어마한 많은 유력한 지도자들이 다 연루됐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앤드류 왕자, 클린턴, 그 사진도 정관계, 예. 문화계, 앱스타인하고 사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쉬쉬쉬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건데 이 앱스타인 보고서를 다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읽어내기가 메스껍다 그래요. 미국 사회의 고도의 정치 엘리트들의 행태가 그런 모양인데 그 수준인데 나라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정치 지도력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사회문화적인 공동체의 불신, 윤리 도덕 이 모든 것들 앱스타인 보고서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는 진짜 희망이 없다. 앱스타인 보고서에 트럼프도 많이 좀 나온다는데 거기 가려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사진을 찍은 건 있고 초대에 응한 건 맞는데 실질적인 범죄에 가담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예.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것도 한 내관은 내관이 될 것 같아요. 내관이죠.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트럼프 하는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주류라고 했던 기반이 예. 아래서부터 흔들고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사가 완벽하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거 얘기만 했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온 사회 특히나 지도층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또 이 너무 문란했잖아요.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회가. 원장님 보세요. 윤리 도덕이 타락하면요. 네.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은 미국이 1년 국방 예산을 약 한 1,800조, 2,000조가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보면은. 예. 미국 무기 군수산업 무기 체계를 다 보면은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3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진짜 원가가 3조일까요? 그보다는 훨씬 싸겠죠. 그냥 군수품이기 때문에 볼트 너트 하나가 수백 달러일 수 있잖아요. 예. 이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죠. 다 국가 세금인데 예. 다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예. 앱스타인 보고서가 상징하는 게 저는 윤리 도덕이 땅에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 전 나라의 국가 부채 재정적 규모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자체가 사회의 몰락이다 이거는. 예.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요즘에 보니까 탄핵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자기 스스로가 올해 있는 11월 중간선거 지면 자기 탄핵될 거다는 얘기를 자꾸 자기 입으로 하고 있어요. 현실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탄핵은 보통 상원의 3분의 2가 있어야 탄핵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탄핵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왜 탄핵될 거냐고 보느냐.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주와 공화의 싸움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 즉 글로벌 금융 지배 세력,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트럼프는 버려야 될 카드다. 그랬을 때 트럼프가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안 물러날 것인가? 그럼 내전이 벌어지고 쿠데타를 내전으로 일으킨다는 갈 거예요.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네. 민주다 공화다 내지는 딥스테이트 누구도 미국이라는 공동체 중심으로 그 사건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권력과 패권에 자기 패권에 유리하냐 싸움으로 간다. 아니냐로 볼 예. 것이지 전체 미국 국민들의 국익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요즘에 가만히 트럼프 하는 행각을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부정선거 얘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씨 2010년에서 자기 이겨놓고도 부정선거 얘기했고 요새는 입만 열면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얘기하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 해서 그 의회 난입 사건까지 났었고 그리고 군대 동원한 쿠데타잖아요. 군대를 동원하겠다 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자기 탄핵 당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막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선동하고 예. 그래서 가만히 드는 생각이 꼭 윤석열 같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날 그 큰형님 따라간다 윤석열 보는데 윤석열을 갖다가 지금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확정 편향이 너무 심각하고 그죠. 나이도 많고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일종의 미국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때 똑같은 산에 대해서 말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컬프타운 이렇게 막 협박이나 하고 SNS에다가 올리고 참나. 근데요. 일상적인 번복도. 네, 일상적으로 번복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의 미국의 트럼프. 아무튼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짚고 가는데 미국 얘기를 오늘 주로 다루게 되는데 또 하나 뺄 수 없는 게 유엔사의 문제. 예. 근데 사실 이 유엔사 문제 터져 나온 것이 DMZ인데 예. 그 DMZ를 좀 그 평화롭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우리가 내겠다고 하니까 그걸 유엔 사령관이 하지 말라고 아주 지금까지 제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안을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유엔사가 직접 나와서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죠.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유엔사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 장관도 들어가려고 하면 다 못 들어오게 막지 않습니까? 유엔사에서. 유엔사라는 이 자체가 다 가짜라는 말이 많던데. 정리해야죠. 예. 소위 말해서 유엔사, 영어로는 UNC, United Nations Commander, UN 군이라는 뜻입니다. 유엔군. 예. 사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미 유엔 사무처, 유엔에서조차도 예. 누누이 반복적으로 지금 주한미군이 이용하고 있는 그 UNC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맨드가 아니다. 아니고 유엔과 무관한 미국의 다국적 군대일 뿐이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도 이미 그걸 1994년도 확인했었습니다. 예. 누누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UNC를 쓰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맞다. 유엔과 무관한 기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UNC를 유나이티드 네이션 커맨드라는 것으로 도용한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근데 원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법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네. 미군이 주한미군이 정전협정상의 UNC를 갖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우리의 영토 주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한마디로 정리해야 됩니다. 왜 정리해야 되느냐? 저는 가짜 UNC잖아요. 인식의 전환이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우리 국방부나 우리 외교부가 우리 통일부가 이거는 영토 주권의 입장에서 그냥 붙어서 하면 되는데 네. 지난 70년간 감히 미국이 그렇죠. 하는 짓에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원장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 정전협정 관련된 인식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단체제를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제가 옛날부터 했던 주장입니다. 네. 1953년 7.27 정전협정입니다. 네. 지금 그 정전협정상의 DMZ 관리를 UNC가 한다는 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 북한, 중국이죠. 자 쉽게 그냥 미국과 북한이라 칩시다. 네. 중국 빠졌습니다. 북입니다. 북미가 전쟁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빠졌죠.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죠. 예. 왜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반대했어요. 그렇죠. 이 정전 용납 못한다. 우리는 계속 북진 통일할 거야. 휴전에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는 휴전도 한 적이 없었죠.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데 우리가 정전협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원천무효입니다. 원천무효. 왜냐? 예. 왜냐? 우리는 정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만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를 전쟁 중에 주한미군이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전협정상의 군사 분계선 안에 있는 DMZ에 대한 관리를 미군이 갖고 있는 건 어떤 뜻이냐? 북측과의 정전협정상에서 북측과의 관계 속에서 군사적 통제를 미군이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땅은 원래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영토란 말입니다. 그 정전협정은 결코 영토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 UNC가 그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건 오케이 인정해 준다. 그런데 말이야. 그곳의 평화적 이용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은 그것들이 인정이 되는 것이야. 그것에 들어가라 말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클리어되는 문제예요. 예. 근데 단 한 번도 지난 70수년 이상 불평등 애속적인 한미 관계 속에서 감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한테 그런 말 자체를 못했죠.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법률적으로 제가 제미나이라든가 챗GPT라든가 진짜 토론하면서 이렇게 충돌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챗GPT, 제미나이도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대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그 DMZ 법에 대해서 네. 발언했던 걸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DMZ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DMZ가 우리 헌법상 우리 영토고, 원래 영토고. 그래서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법리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권리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막느냐 이제 이건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초로 그러면 저 정동윤 장관이 처음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건가요? 그렇죠. 진짜 애우를 하는 것이죠. 아주 나이스하게. 네. 진짜 좀 젠틀하게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대놓고 우리는 정전협정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겠어. 솔직히 조금 좀 퉁명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국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왜 미군이 저렇게 발끈하느냐.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 이전의 전략적 유연성 미국은 어떻게든 한반도의 전쟁적 적대적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군사적 통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죠. 예. 본질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통일부나 외교부나 국방부가 인식의 전환을 확실히 바꾸어 가지고 영토 주권의 영역이다. 그리고 군사적 통제의 영역은 북측과의 관계 속에서 미군이 가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간인 대한민국 정부가 그 땅을 평화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사항이다라고 통보하고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DMZ는 대한민국 영토고, 네. 영토 주권은 그 협정상의 관할권보다는 훨씬 더 상위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근에 말입니다. 위성당 안보실장의 발언 내용을 좀 혹시 보셨습니까? 예, 원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또는 뭐 쿠팡, 온풀법 이런 것들과 우리나라의 안보 협상이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렇게 사안사별로 이렇게 막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논조 얘기를 해서 또 많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유성남 안보실장 20년 이상 아는 관계다 말입니다. 네. 이 뉴스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요. 네. 2년 전에 40년 동안 외교부에 봉직하고 대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2년 전에 은퇴하신 모 외교관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엄청 열을 받아 있더라고요. 예. 김 박사님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말입니까? 유성남 실장 말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보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전직 외교부 외교관이 저한테 했던 얘기였어요. 유성이라는 그 사람 말이야. 예. 대한민국 안보실장이야, 미국의 안보실장이야, 막 이렇게 막 저는 뉴스도 안 봤는데 하지. 예. 엄청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그래서 봤어요. 예. 쭉 읽는데 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도무지. 이걸 이런 인터뷰를 왜 했을까? 왜 했죠? 인터뷰 내용은 한마디로 예. 미국적 이해관계를 계속 투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서 이거 왜 했을까? 보니까 본인에 대한 공격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안보실장 자리를 좀 지켜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뭔가 예. 좀 자기 면피용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런 셋이란 말입니다. 네. 54년생이에요. 40년 동안 외교부에 있었고 북미국장하고 주미공사를 하고 소위 말하는 미국 통입니다. 참여정부 때 저 만났죠. 당시에 참여정부 당시에 자주파 동맹파 사건 큰 네. 사건의 주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말을 썼느냐? 예.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옆에 그 스태프들 아마추어처럼 외교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그때도 그때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아마추어 아마추어 같은 나오죠. 얘기라고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이 엘리트 의식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교도 남북 관계도 국방도 국민적 눈높이의 상식적 선을 벗어나는 것은 다 외교 실패입니다. 외교도 남북 관계도 국방도 전문 영역이 아닙니다. 예. 괜히 전문 영역 이렇게 하면서 밀실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 요번에 그 미성락 실장의 발언에 가장 좀 마음에 걸렸던 거는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인상하겠다고 하는 이제 협박과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과 언제든지 하나로 연결될 이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예. 관세 협상 이거 얼그러지면서 안보까지 지금 파탄나기 야 생겼다. 깨졌으니 이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바라는 대로 다 잘 해줘야지만이 안보도 지킬 수 있다. 결론은 이런- 그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결국 미국적 이해관계를 그렇죠. 우리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적 이해관계를 계속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자꾸 이것저것 부닥치면 뭐 쿠팡 때문에 부닥치고 뭐 다양한 문제로 부닥치면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해진다 이런 논자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미국적 거죠. 이해관계 쿠팡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다 들어줘야 된다 소리죠. 그래서 40년 그 외교관이 이성락 씨가 미국의 안보실장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미국의 안보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노동신문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노동신문. 예, 아무래도 이제 북을 연구하시고 예. 또 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정부가 노동신문을 일반인들이 접근을 허용하겠다 하니까 이제 말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 근데 사실 뭐 나경원 의원이나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 안보의 정신무장 해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그 왜 통일방을 지냈던 권영세 의원이 예. 이거 먼저 그렇다고요. 추진했었잖아요. 예. 노동신문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접근권 무장. 제가 노동신문. 장동혁, 나경원 참 그들은 네. 국민을 속이고 혹세 무민하는 것이죠. 혹세 무민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네.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 북측의 노동신문뿐 아니라 예. 북측의 드라마, 영화 모든 자료들을 마음껏 봅니다. 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못 보는 북측의 드라마, 영화, 노동신문 아니라 그냥 북측에서 출판한 요리책, 북측에 뭐 이렇게 뭐 관광서적 어떤 것도 못 보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목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즉, 예. 이재명 정부가 그래 노동신문 이거 좋지가 않고 전국에 27개 도서관 같은데 노동신문 2주 3주 전에까지 나온 거 그거 개인적으로 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온라인 접근도 안 됩니다. 온라인 접근도 안 되고.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의 드라마, 영화 자료를 다 보는데 우리는만 못 보고 있는데 예. 그거 봐도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뭐 처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예. 뭐 진짜 정신 이건 무장 해제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북한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게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을 가장 모르느냐? 북에 대한 완벽한 무지, 북맹이 왜 됐느냐? 북측의 드라마를 봐야, 영화를 봐야, 북측의 신문을 봐야 보편적으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의 윤리와 도덕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못 보게 하니까 관념 속에서만 북을 상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영희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노동신문 볼 수 있게끔 했던 거, 정상성을 회복하는 참 잘한 것이다. 거다. 라고 봤는데, 예.
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고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온갖 괴담이 다 돌아요. 뭐 우리 정부가 북측에 노동신문 구독료 다 내주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요. 제가 또 북의 간첩들 활동하기 좋게 깔아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진짜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구독료는 우리 정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지어낸 그 이재명 정부를 기스내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뭐든지 갖다 놓고 거짓말을 동원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학자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가보면 유튜브 전 세계 유튜브에 다 접속하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노동신문 관련 내지는 북측에 올리는 거 말고 북측의 자료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올리는 자료만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그쪽에서는 그 유통이 되고 있는데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만 참 너무 한심하죠.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죠. 이런 걸 가지고 또 젊은 애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네. 사이트가 보면요. 돈을 퍼준다 카더라, 또 수십억 달러 간다 카더라라는 또 거짓들이 예. 아유, 진짜 가슴이 한마디로 이제 그 남북의 화해와 이 신뢰를 거죠. 예, 극렬 혐오하는 분단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그걸 온전히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막기 소식입니다. 위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제출했던 그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이제 평화 공존 정책이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평가를 해보면서 요 얘기와 좀 연결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북 정책을 책자로 내놨거든요. 책자로 내 제목이 이제 평화 공존 정책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한 평가 한 줄로 평가한다면 안타깝다, 아쉽다. 아 그러면 그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보통 이제 목표를 내세운 걸 보니까요. 여기 정책에 남북 평화 공존의 제도화 그리고 공동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자 이렇게 잡혀 있던데요. 예. 어떻습니까? 목표를 잘 설정한 것 같나요? 제가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쓴소리를 해야 된다. 한번 들어볼까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뭐 쭉 있는데 있으면 통일부가 가장 평화지향적이고 좀 진보 개혁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는 게 사실인데 아까 우리가 칭찬했던 정동윤 장관이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아쉽다. 평화공존의 제도화 예. 말은 참 좋잖아요. 예. 해야 될 것 같아. 예. 공동성장의 기반 구축? 이것도 좋은 말 같아.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이 나와 있는데 다 좋은 말인데. 저는 예. 촘촘히 보면서 두 가지가 없다라고 봤어요. 두 가지가 없다. 첫 번째 예. 첫째, 성찰이 없다. 성찰. 남북 관계가 왜 실패했는지 무슨 뜻이냐? 남북은 지금 적대적 관계잖아요. 예. 극단적 불신과 적대적 관계예요. 북은 남측을 지금 취급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제도할 것인지 사전 전제 조치가 없어요. 네. 북은 만나주지도 않아. 예. 만나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평화를 제도할 건지 공동성장의 기반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게 없어요. 이게 되려면 왜 지난 시기에 적대적 두 국가가 됐는지 왜 우리가 평화에 실패했는지 그 성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찰이 있어야 평화 된다. 공존 정책이면 예. 이게 대북 정책이란 말입니다. 예. 북이 있어야 됩니다. 북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음. 북이 지금 어떤 생각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우리의 정책이 맞물릴 수 있잖아요. 예. 북은 남측을 진짜 막 무시하고 포기하고 집어치우라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말만 관념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성찰이 없고 북에 대한 입장 고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일방적인 제도로 정책으로 그냥 머물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좀 더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평화 공존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교류 협력을 하자. 그래서 교류해서 관계를 정상화시켜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 없는 한반도. END 예. 교류 정상화 비핵화. 예. 그렇게 이제 추진 전략을 쭉 세웠는데 그런데 현재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교류를 제일 앞에 내세웠는데 안 되는 교류를 어떻게 해야 관계 정상화 되느냐. 그 지점에서 예. 그 교류가 되려면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교류가 되는데 신뢰 회복 정책이 필요한데 저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예.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만 해도 전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전제인 신뢰 회복에 대한 장치 없이 바로 교류만 갖다 놨는데
근데 교류 어떻게 하려 그러면은 아무도 방법을 몰라요. 제가 그에 의아했어요. 교류하는 방법이 그래서 없는데 이거는 교류를 실패할 했어요.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내놓은 END에 대해서 북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교류, 정상화, 비핵화를 북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북은 한마디로 택도 없다 이거. 집어치워라. 분노할 거예요. 예. 또 비핵화를 넣었잖아. 예. 마지막 목표가 비핵화야. 그렇죠. 비핵화가 나오니까 결국 이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렇게 잡아놨는데 결국 모든 문제는 이 프레임이 비핵화 프레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남북 관계 실패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것 때문에 대북 정치에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대로 답습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건지 실제로 왜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몇 차례 걸쳐서 북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 그러니까 비핵화 주장할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 지난해 대통령 통일본부 보고에서도 비핵화 단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없는데 지금 이 책자가 전국의 초중고에 다 깔립니다. 예. 공식화된 법을 지든 인쇄된 공식적인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말은 평화 공존 정책인데 여기 이제 비핵화가 보면은 목표,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에 보면은 비핵화가 3번 나옵니다. 북은 던져버릴 거예요. 한마디로 교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말은 평화 공존 정책인데 네. 북에 대한 고려가 없고 성찰이 묻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그냥 책자로 끝날 공산이 매우 높다. 아. 실효성이 없다. 정책은 정직해야 됩니다. 실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현실 정합성이 예.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비핵화라는 것이 갖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선생님의 모든 이야기가 문제 핵심은 비핵화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 예. 비핵화 정책은 사실은 평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시를 하고 있어요. 예. 비핵화는 평화의 전제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네. 우리가 북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핵은 더 고도화됐고 네.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추진했는데 비핵화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평화는 더 깨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비핵화 정책은 사실은 2023년, 4년, 5년 이후 지난 6, 7년 이후 동안 비핵화 정책은 반평화 정책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 예전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를 했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 합의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고 맞바꾸기로 했는데 했었죠. 국가 예. 전략을 바꿔서 전 세계 비핵화 내려놓고 한반도의 비핵화 양보하면서 종전 평화협정을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미국하고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사실은 다시는 이런 협상 안 한다 안 그랬고 한다고. 예. 정면 돌파했고 전 세계적인 핵 전략국가가 되었고 헌법에다가 핵 보유를 명시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핵화를 주장하면요. 여하간 간에 북에게는 어떤 입장이냐. 북측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북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의 당적 결정으로서 발표했어요. 우리에게 핵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고 북측의 자주국방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고 국채를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없다. 절대 그런 거 없다. 꿈도 꾸지 마라. 그랬는데 나온 대북 정책이 비핵화가 목표예요.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예 그냥 이 정권 내내 못 만나게 저는 됐겠다. 그래서 예.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말고 네. 비핵화 단어에다가 평화를 이야기해라. 신뢰를 이야기해라. 왜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자가당착에 빠지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비핵화 얘기는 저 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비핵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평화 대북적 대 분단 유지 뭐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돼버렸다. 따라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의 행동이 먼저 필요할 때다. 신뢰 네. 평화를 계속 주장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북이 좀 있으면 이제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에서는 이제 이게 저희가 7차 당대회, 8차 당대회를 쭉 보다 보니까 뭐 5년 단위별로 이렇게 탁탁 목표를 세우고 딱딱 뭔가 실현해 오고 있던데 네. 그게 이제 올해 9차 당대회가 좀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 뭐 저 시기를 먼저 한번 좀 전망을 해보고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개괄적으로 본다면 이 당대회와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주요 내용은 좀 이따 한번 다시 한 언제쯤 할 것 같아요. 1월 말 2월 초로 다들 전망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예. 2월 16일 광명성절 전에는 끝나지 않겠는가? 이 광명성절 전에는 끝나지 않겠는가? 설 연휴 전에는 끝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내일 모레쯤 열린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런 아직까지 건 조용한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예. 발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이제 그 대의원들이 쭉 우리로 따지면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쭉 다 뽑아야 되는데. 네. 그럼 좀 1월 하순부터 시군당 거의 대부분의 그 대의원 대표들이 대부분 다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뽑혔나요 벌써? 예. 그러면 이제 뭐 소집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시기로 보면 2월 16일 전에는 끝나지 않겠는가? 광명설 전에 다 끝난다. 그러면 사실 그때쯤에 이제 마지막 날 하는 거 보니까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 같은 거 그때쯤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전에 한다면은 2월 10일, 11일 요때가 되겠는데 한 3일 날짜를 할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하여튼 2월 16일 광명성절 전에는 끝내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한 2, 3 며칠 바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요 의제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사상, 기술, 문화, 강국 지금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대한 고조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그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게 전면적인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마련한다. 전면적인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마련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워낙 강고한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보고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의 전면적인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시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요. 조선 사람답게, 조선 사람답게 뭐 자긍심, 자부심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이 기운이 올라와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향후 9차 당대회가 제시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이전에 제시했던 것보다는 질도로 높은 차원의 부분들을 내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그 모든 경제력들을 건설하려면은 관건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 작업을 하지 않겠는가. 에너지요. 에너지가 있어야 경제의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 아마 에너지 정책을 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요번 그 한 5년 동안 아파트 5만 세대 다 짓고 그거 말고도 보니까 재개발까지는 다 안 친다 해가지고 많이 지었는데 또 새로운 목표를 수립할 때도 또 집 짓는 거 많이 하겠죠? 지방발전 20성 10 정책은 앞으로 10년까지 계속 가는 것인데 예. 최근에도 계속 보면은 지방발전 보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전국 이게 평양 중심으로 이게 도시 중심이 아니라 전국의 농촌, 어촌, 산촌 그 전체를 개변하겠다는 게 10년 과제였단 말입니다. 네. 그것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체적인 경제적 추동력들을 높이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예. 이제 뭐 조만간에 곧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발표가 네. 되고 열리게 되면은 뭐 알게 될 건데 그 전망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대회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이제 분석 네. 대담을 한번 다시 한번 예. 초청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극단적 분열은 말이죠. 미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규범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내부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대한 성처럼 견고해 보이던 미국은 이제 황혼으로 접어가면서 발악적으로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력한 패권이 무너지고 세계사적 질서가 변동을 일으키는 시기에 반드시 전쟁이 뒤따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패권 몰락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입지가 넓어지고 좁아지고는 미국이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정부의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지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